뭐 제가 한 번은 그 뭐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친일파 같은 얘기를 한다고 강의를 못하게 한 적도 있어요. 실제 그런 일이 한 번 좀 있었고,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친일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에 우리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뭐 잡아다가 막 고문을 하거나 뭐 못된 짓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한다면 뭐 그 사람들은 그런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런데 일본을 제대로 알자. 일본의 원래 모습이 이랬는데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도 친일파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일종의 그 자기 기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역사 진행 과정에서 그 많은 이제 외국과의 연계가 나타납니다. 뭐 청나라하고 관계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은 친청파라고 하고,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강화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친러파라고도 하고, 일본하고의 관계를 강화해야 된다 그러면 친일파라고 하고, 미국과의 관계 그럼 친일파, 뭐 친영파, 친프랑스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나라들 중에 유독 어떻게 일본만 콕 집어서 일본하고의 관계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악이다라고 하는 이 선악 개념은 누가 얘기할 수 있는 거냐 이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어떤 친일파라는 이 그 프레임은 굉장히 좀 그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의도적인 그 목적을 가지고 누구를 정말 폄훼하기 위한 일종의 뭐 그 공격용 무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까지 우리 근대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대부분 학자분들은 이렇게 그 범위를 좁혀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근대사라고 해도 뭐 그 청나라와의 관계사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좁혀요. 뭐 대한제국 시기에 뭐 정치 변동 연구라든지. 근데 우리 개항서부터 나라가 망할 때까지, 개항이 1876년에 이루어졌고 1910년에 이제 대한제국이 망했는데, 요 짧은 기간을, 불과 한 40년밖에 안 되는 그 기간을 통사적으로 정리해 놓은 책은 사실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 시절에 우리가 어떻게 개항을 했고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궁극적으로는 망국에 이르렀느냐 하는 것을 학자들은 많은 뭐 이제 자기 분야에서 연구를 해서 연구 성과들은 많이 쌓여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이 통사적으로 이렇게 꿰는 서적들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그 역사를 공부할 때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제 근세에 들어오면서 복잡하고 또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그 공부시키는 게 좀 창피해서 그런지 몰라도 잘 안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일본은 어떻게 대응했고, 청나라는 어떻게 대응했고, 미국은 어떻게 대응했고, 영국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이런 걸 알아야 우리의 모습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지금 완전 거의 공백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에 학자들의 많은 연구 성과들을 갖다 놓고, 아,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밝히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10권으로 그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아요. 한번 좀 끝장을 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1815년에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워털루에서 그 영국과 이 유럽 제후국 연합군에게 패하는 바람에 프랑스가 이제 그 패권 쟁탈 대열에서 탈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나라가 영국하고 러시아인데, 이 영국과 러시아가 그 당시 이제 노대국이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중국 대국, 그
그 다음에 중동에 있는 투르크 제국 이 약화되는 과정에서 이 약화되는 부분의 이권을 누가 먼저 차지할 거냐를 놓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투쟁이 벌어져. 이걸 영국과 러시아의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레이트 게임이 1815년부터 1905년에 러시아의 발틱 함대가 스시마 해전에서 완전히 몰살당하기 전까지 약 1세기 동안 계속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지금 현재 세계 패권국은 미국이고 도전국이 중국이듯이 시계바늘을 뒤로 좀 돌리면 그 당시에 패권국은 영국, 패권 도전국은 러시아, 이런 이제 구도가 나타나죠. 그런 구도가 만들어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조선은 그냥 끝없이 패권에 도전하는 러시아 편에 서서 러시아를 조선에 끌어들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패권국에 의해서 망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 국가 지도부들은 한국이 이승만, 박정희 시절에 만들어 놓은 이 한미 동맹 관계에서 깨고 나와가지고 중국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거는 아주 고종이나 이 소위 말하는 이 조선의 국가 지도부들이 잘못해가지고 나라를 아주 망친 망국외교의 그 재판을 지금 현대화가지고 치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하는 그런 부분이 저는 제일 좀 걱정이 됩니다. 일본과, 그러니까 근대가 시작이 되면서 일본과 조선의 관계는 러시아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문제에 답니다. 조선의 강화도 조약의 개항에서부터 대한제국이 망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러시아가 한반도로 밀고 내려오는 것을 일본이 틀어막기 위한 일종의 이 일본의 국가적인 차원의 대응이었다라고 보시면 대차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러시아하고 일본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를 아셔야 돼요. 2차 아편전쟁이 끝나고 나서 러시아가 연해주 지역을 그 청나라로부터 할양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블라디보스톡, 하바rov스크 일대를 러시아 영토로 이제 확보를 하는데, 그 당시에 러시아의 영토가 된 이 극동 연해주 지역에 겨울이면 항구들이 다 얼어붙어요. 보통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가 겨울이면 얼어붙습니다. 항구가 얼어붙으니까 배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861년도에 러시아가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스시마를 점령을 해요. 그때 일본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우리 힘으로 러시아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영국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영국 함대가 스시마에 그 배를 딱 대놓고 러시아 너희들 여기서 빨리 철수해, 안 하면 전쟁이야, 그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스시마에서 영국이 러시아를 물리쳐 주거든요. 그 이후에 러시아는 일본의 요만큼만 틈이라도 일본을 침략한다는 아주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한반도가 만약에 러시아의 수중에 들어간다 그러면 일본은 자기네 나라를 향한, 자기네 심장을 향한 비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비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못 쓰도록 부러뜨려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한반도를 일본이 차지해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것을 막거나, 그럴 힘이 없을 때는 적당한 점을 그 기준으로 해서 분달을 시켜가지고 북쪽은 러시아가 갖고 남쪽은 우리가 갖는, 이런 식으로라도 하여간 한반도가 적대하는 세력에 넘어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절박한 안보적인 관점에서 한반도 정책을 펼쳤던 것이죠.
그 총합의 결과물이 결국 1910년에 대한제국의 멸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일본의 쇄국은 우리의 쇄국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그 조선의 정책은, 해금 정책은 조선이라는 왕토에서 널빤지 하나도 해외로 빠져나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극단적인 그 정책이었고요. 일본의 해금 정책은 바람구멍을 술술 만들어 놓은, 소위 말하는 해외와 교류할 수 있는 그 거점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의 해금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이 해금 정책을 펼치면서도 나가사키를 개항을 했잖아요. 나가사키하고 네덜란드하고 교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만 온 게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도 거기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조선하고의 관계는 부산에다가 외관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외관을 통해 가지고 조선하고 일본이 무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고시마, 사스마하고 유구 왕국, 지금으로 치면 오키나와입니다. 거기도 또 그 문호를 열어놨어요. 그 다음에 지금 그 홋카이도 저 위쪽 지역, 거기도 러시아하고의 그 교역을 위해서 거기도 그 문호를 개방해놨어요. 이 네 곳을 통해서 받아들일 거 다 받아들이면서 입으로만 그 쇄국을 한 거예요. 우리는 진짜 쇄국을 한 거고. 예.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바람구멍을 다 뚫어놓은 상태에서의 쇄국, 무늬만 쇄국을 했고, 우리는 실제로 정부의 허가 없이 그 바다로 나가잖아요. 나가다가 붙잡히면 왕도 이탈죄로 참수형에 처해졌어요. 조선에서는 이제 아주 극단적인 쇄국 정책이 19세기가 거의 다 끝날 무렵까지 1882년, 86년 무렵까지 아주 극단적인 쇄국 정책이 진행이 됐죠. 그러니까 난세를 자기네들 힘으로 돌파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와 이런 국력을 갖추고 있으면 뭐 큰 문제, 난세가 와도 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그럴 능력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난세가 닥쳤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줄이라도 잘 써야죠. 줄을 잘 쓴다는 말은 뭐냐? 동맹을 잘 맺는다는 거예요. 뭐 중국의 고사에서도 뭐 합종 연행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동맹이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나하고 같은 편이 돼서 상대방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관계를 동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동맹 관계를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국가지도부 사람들이 안미 경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 미국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야, 그러면 너는 누구네 편이야? 지금 우리가 신냉전이 벌어졌어. 그래가지고 미국은 지금 중국을 포위를 해서 중국을 아주 말려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지금 중국을 포위를 하고 있거든. 포위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 뭐 안미 경중이라면 너희들 그러면 어느 편이야? 한국 너는 지금 중국 편에 설래? 미국 편에 설래? 옛날 같은 거를 이 외교적인 수사를 통해서 간접화법으로 얘기했는데, 트럼프 시대 이후에는 직접화법으로 너 누구 편이야? 빨리 얘기해. 지금 이렇게까지 그 얘기하는 걸 보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지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엄밀하게 들여다보면 지금 전 세계에 소위 말하는 이 그 산업을 이제 중국하고 단절시키고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나라들만 산업을 새로
짜겠다고 해서 산업을 재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만에 하나 우리가 그런 글로벌 그 자유시장 경제 지향형 그 블록 안에 우리가 못 끼면 우리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이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 와 있고, 그래서 미국은 한국 너희들 지금 중국을 포위하고 있는 과정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유의 항행 작전 이런데 너희들 참석할 거야. 한국 한 번도 참석 안 했잖아요. 응? 그래서 지금 한국은 이대로 가면 미국으로부터도 왕따 당하고 중국으로부터 왕따 당해가지고 아주 위대한 고립의 이 자멸의 길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런 길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19세기 그런 무렵에 고종, 민비 이런 사람들이 세계 패권 세력에 줄을 못 서고 패권에 도전하는 이런 전근대적인 러시아 짜르 체제의 줄을 섬으로 인해서 나라가 아주 폭망을 한 그런 그 폭망 외교를 지금 다시 리바이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일본은 특이하게 그 위기가 닥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면서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자기네들끼리 뭐 서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래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을 때 메이지 유신의 지도부 그룹이라고 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다 암살당하거나 아주 제명에 못 살았어요. 그 정도로 우리하고 거의 진배 없이 혼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혼란을 겪으면서도 큰 흐름은 뭐냐? 개혁하고 개방을 해서 외국하고 그 문물을 교류하는 그런 개방된 서구 근대화 국가가 올바른 길이다 하는 방향이 그 설정이 됐고 그 방향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 동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국가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고 진행이 됐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도 개화를 안 한 게 아닙니다.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고종이라는 사람도 뭐 개화를 하려고 무진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좀 해보려고 하면은 수구파들이 나와가지고 막 뭐 무슨 짓을 하고 그리고 개화를 하려고 했던 세력 자체가 워낙 이 수구 그 위정척사 세력에 비하면 극소수였기 때문에 힘을 제대로 쓰지를 못해서 결국 개화를 하려고 하는 그 노력 자체가 빛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망국에 이르렀을 뿐이지 우리도 노력하려고 했습니다. 고종도 하려고 그랬고 뭐 갑신정변 쿠데타를 일으켜서 하려고도 했고 뭐 외국의 힘을 빌려서 하려고도 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하나의 큰 흐름을 형성을 하기까지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그게 이제 일본하고 우리하고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지금 이 주류 국사학계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일국사적인 국사학이라고 그래서 세계사의 흐름은 완전히 제외를 하고 우리의 역사만 바라보자 하는 아주 좀 시대착오적인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그냥 우물바닥에 앉아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개골개골하는 그런 식의 이 자기기만적인 약간의 좀 정신착란적인 그 방식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많은 사람들이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학계에 있는 사람들도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할 땐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개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강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국사적인 국사 바라보기라는 이런 방식이
아주 그 주류로 이렇게 자리 잡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참 요즘에 와서 괴로운 게 뭐냐면은 제가 이런 강의를 하고 특히 이제 청소년들 이런 걸 들으면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많이 다르니까 막 좀 혼란을 겪다가 이런 그 해석도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학교 시험을 볼 때 제가 주장한 대로 쓰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막 학생들에게는 정말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자괴감 같은 게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이게 참된 삶을 사는 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예. 1권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그 1876년에 강화도 조약에 의해서 일본하고 수교자금에서 계약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 이 서양이 그 동양으로 막 진출을 하던 시기에 우리 국가 지도부는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었다면 제2권은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체결을 하고 이제 최초로 근대적인 조약 체계로 국제사회에 편입하는 그 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일본하고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마는 일본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것은 자기네들의 어떤 자의적인 의도였다기보다는 사실은 영국이라는 그 세계 패권 세력이 짜놓은 구도에 따라 움직인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근대사가 그 개시된 이래 모든 일은 러시아를 틀어막기 위한 영국과 일본과 미국 같은 세계 국가들의 움직임에 우리가 한 축에서 움직였다라는 이런 세계사적인 시각을 가져야만 우리의 이 근대사가 제대로 보인다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는데 영국이 움직였을까? 영국이 일본이 그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지고 대만을 침략을 했거든요. 근데 대만은 자기네들이 중국에서 그 이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권하고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 영국이 너희들 말이야 그 한반도로 가면 우리가 다 도와줄 건데 왜 대만으로 와? 한반도로 가. 한반도로 가서 러시아를 막어. 그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고 일본이 대만에서 방향을 틀어가지고 한반도로 온 게 1875년에 운양호 사건이고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고 그 뒤에서 영국이 그 이 패권 질서를 만들어내는 그 큰 흐름을 우리는 학교에서조차 얘기하지도 않고 어느 누구도 얘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그냥 일본만 죽일 놈, 뭐 살릴 놈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역사는 그게 아니라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국화꽃을 한 송이 피우려면은 소쩍새가 봄부터 울어야 되잖아요. 다 이런 인과관계가 있다. 그런 인과관계를 찾아서 우리가 과연 그런 인과관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했느냐 이런 것을 그 봐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거죠. 네. 제가 구상하기로는 대한제국이 망하는 날까지가 이제 이 시리즈의 그 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제 통치 기간 36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저걸 다 끝내놓고 이제 여력이 있으면 한번 도전해 보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책 속의 행복이라는 그 프로에서 봤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저한테 뭐 문자도 보내주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야, 책 속의 행복이 이렇게 막강한 그 조직을 하는 거 다시 한번 느꼈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의 지금까지의 모습은 우리가 너무 공부를 안 해서 이 지적인 이 능력 면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내세울 게 좀 없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공부를 해서 우리의 지식을 계속 쌓는 길이 국력을 배워가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학교에서 그냥 교과서를 달달달달 외우는 공부에서 이제는 좀 탈피해서 진짜 인간이란 무엇이고, 철학이란 무엇이고, 역사란 무엇이고, 이런 거를 이제 공부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역사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때 이런 행위를 했는데 이게 그 당시 세계 흐름으로 볼 때 이게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뭔가 어떤 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미중과의 관계에서 한국이 이렇게 나갈 때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거는 이미 1세기 전에 우리 대한제국의 그 멸망이 지금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역사를 통해서 뭔가 그 깨달음을 얻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